기존의 패널보다 전력이 더 낮으면서도 화질이 우수한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통된 개발 방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비 전력을 현재에 비해 최대 22% 줄일 수 있는 새로운 OLED 패널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평가할 때 주사율, 프리퀀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갤럭시 S20 사용자들이 당초 기대했던 카메라의 성능은 조금 아쉬워도 실사용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20Hz의 주사율이었습니다. 주사율은 디스플레이가 초당 표시하는 화면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주사율이 높을수록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표현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높은 주사율은 특히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하죠.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그 일반 버전에서도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출한 바 있었습니다. 주사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높은 주사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거나 하는 등의 일상적인 정지된 활동에서는 높은 주사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화질의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이 게임 등을 할 때에는 주사율이 높으면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겠죠. 이 삼성이 발표한 기술의 핵심도 어댑티브 프리퀀시,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전체 소비 전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고급 모델인 노트 20 울트라에 처음 적용된 기술인데요. 이 어댑티브 프리퀀시 기술을 통해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고성능 모바일 게임 등은 120Hz, 동영상은 60Hz, 사진과 SNS 등의 정지 화면에서는 10Hz로 주사율을 조정해 패널의 구동 전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주사율을 확 낮추게 되면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었고 이에 따라서 고정된 주사율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저주사율로 낮출 경우에 휘도 변화에 따라서 깜빡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백플레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백플레인 기술을 통해서 휘도 변화에 따른 깜빡임 없이 안정적으로 10Hz의 낮은 주사율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도 구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디스플레이의 구동 소다죠. 이 방막 트랜지스터도 저온 폴리옥사이드 LTPO로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저온 폴리실리콘 LTPS와 비교해서 전화 이동도가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빠릅니다. 소비 전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죠. 이 LTPO 디스플레이는 방막 트랜지스터에 저온 폴리실리콘과 산화물 소재를 함께 적용시킨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막 트랜지스터에서 폴리실리콘만 적용한 LTPS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화면 전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설되는 전류의 양이 많아서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이 산화물을 적용한 LTPO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 응답 속도를 일정 부분 포기한 대신에 누설 전류가 적어서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OLED 패널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방막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화소의 전원을 조절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의 전기를 보내서 이 빛을 조정하는 구동 방막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액정의 응답 속도는 화소의 전원을 끄고 키는 이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퍼포먼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따라서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에는 LTPS를, 구동 방막 트랜지스터에는 산화물을 각각 적용시킴으로써 LTPO 패널은 두 가지 소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패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OLED 패널보다 22%가량 소비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LTPO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공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정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올라가고 수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등의 일부 크기가 작은 제품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의 탑재를 결정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OLED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추격하는 형국인데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에 설 만한 새로운 무기를 삼성이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기술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이 애플은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모델에서 전량 OLED 패널의 탑재를 이미 결정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물량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 측의 물량이 7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LG의 경우에는 과거 애플이 LCD 패널을 사용할 때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왔었고 이번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SE 모델에도 LG의 LCD 패널을 사용했었죠. 그만큼 애플이 신뢰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이고 따라서 이번 OLED 패널 일부도 LG 측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이 OLED를 탑재한 모델에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연히 완제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멀티벤더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 체제보다는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분명 많고 공급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중국 BOE의 경우에도 아이폰, 갤럭시 S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OLED 패널 공급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에 아이폰의 초도 물량에서는 BOE의 패널이 빠졌습니다. 중화권 언론 위주로 아이폰에 BOE 패널의 탑재가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갔었지만 자체적인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한 상태이고요. 이 초기 물량이 아니라 리퍼 물량분 일부에는 BOE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애플 측에 배제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삼성이 내년에 출시할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21에서도 BOE의 패널은 결국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품질 이슈도 있었겠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스마트폰에는 항상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거의 전량 탑재가 되었었죠. 이 BOE의 진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삼성 디스플레이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굵기의 선봉장은 누가 뭐래도 BOE이고 이 갤럭시 S나 아이폰에 납품하는 것은 부품업체 입장에서 세계 최대 업체들이 선택한 기술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글로벌 인증을 받는 셈이죠.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도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죠. LCD에 이어서 OLED 패널도 중국의 추격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 이 기술력은 한 번 더 중국의 BOE 그리고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중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계들을 흔들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OLED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의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무려 7조 원에 육박합니다.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한 것과 더해서 이미 자국의 통신망에 설치되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임을 밝혀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간 영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화웨이 장비의 가격 대비 높은 5G 장비 기술력과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화웨이 장비의 일부 도입을 결정한 바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을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기조로 나아가면서 결국 미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웨이는 영국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 교두보로 생각하였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발 화웨이 장비를 유지해달라 직접 서한을 보내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놓는 등의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영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고요. 다음 총선 전까지 영국의 5G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제거하는 현재의 지침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영국 정부의 파격적 결정에 대해서 화웨이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화웨이 장비를 사랑하는 많은 영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며 영국은 향후 IT, 디지털, 첨단 산업 발전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비싼 타국의 장비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자의 통신 지출을 증가시키는 멍청한 결정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가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 삼성전자와 NEC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무역과 금융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해 신규 진입 기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유럽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온 만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9일 영국 하원위원회에 참석해서 영국의 5G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시장 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13.2%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보다 2.8% 상승했어요. 화웨이가 35%의 점유율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인 에릭슨 24.8% 역시 견조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웨이가 많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서 본격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판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하죠. 기업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은 시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당장 화웨이 장비가 금지될 경우 영국은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산되는 액수가 45억 파운드예요. 이 45억 파운드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자국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무려 7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였죠.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깔려있던 화웨이 망을 철거하는 데에도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하겠고, 이 다른 회사의 통신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고, 이 5G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 장비의 가격이 이 다른 국가 기업들의 제품보다 30에서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다 비싼 장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통신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전체 통신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인 만큼 분명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영국 기업들은, 이 통신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영국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은 바 있었죠. 이러한 경제적 효용을 뒤로 하고 영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요인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가 단순하거나 일회성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물론 큰 변수인 것은 맞지만 영국이 그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결정을 벌써 내리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던 결국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영국도 이러한 구도를 인지한 것입니다. 또한 홍콩을 사이에 두고 이 영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영국을 필두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성명서를 내면서 중국을 비판했었죠. 영국은 홍콩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들이 엮여서 결국 영국은 중국 화웨이의 전면 퇴출을 선언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즉각 환영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는데요. 자,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사용을 금지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의 국가는 미래의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와 같은 깨끗한 통신사들과 다른 업체들도 역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모범적인 업체들이다. 이례적으로 정확한 국가, 기업, 네임들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장비를 택하지 않은 기업들을 깨끗한 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LG U+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U+의 고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이 5G에 이어서 차세대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6G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하는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14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6G는 2025년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어서 2028년부터 상용화, 2030년 이후로 본격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초실감 확장 현실,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업계에서는 6G가 도입되면 최대 전송 속도 1000Gbps, 무선 지연 시간 100마이크로세컨드에 이르러 기존 5G 대비 속도는 40배 이상 빨라지고 무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6G가 도입되면 이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드론,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전자기기와 사물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보다 사용자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원격 로봇 수술과 같은 실시간 원격 진료의 도입도 이 무선 지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그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이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괄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적 석학인 세바스찬 승 교수를 삼성 리서치 소장에 발탁한 바 있습니다. 자, 아직 5G가 이렇게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6G를 얘기를 하고 있냐. 사실 이미 중국은 이 6G의 기술 개발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예요. 화웨이 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많은 중국의 통신 기업들이 이 6G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상태이고, 이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에서 이 6G, 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번 화웨이의 영국 퇴출 사건을 기점으로 이 5G 시장에서 충분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삼성도 좀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후 6G 통신 시장에서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